201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안에서 어떤 키워드가 정부 정책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이루어왔는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제가 처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들어갔었을 때는 그때 그 3D 프린터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래서 메이커 무브먼트라는 키워드가 있었었고요. 그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들이 진화했었더라고요. 가장 먼저 사물인터넷. 그때 당시에는 사물인터넷이라는 단어보다는 마물인터넷,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이라고 해서 IOE라는 개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물인터넷, IoT로 통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이런 이슈가 있고 또 5G 이슈가 있고 이러다가 또 어떤 애는 별다른 이슈가 없으니까 단어 기억나시나요? ICBM이라고 해서 원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이걸 또 어떤 분께서 또 IoT랑 빅데이터랑 클라우드랑 모바일 그래서 ICBM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또 단어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한참 언론에서도 ICBM을 언급을 했었고 정부 정책 안에도 ICBM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여러 차례 언급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키워드들이 있었죠. 꽤 오랫동안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키워드들이 IT 관련 신문 기사를 도배를 했었다가 올해는 메타버스가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지난 8년간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키워드들을 정리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참 많았구나. 많았다는 얘기는 참 자주 바뀌었구나. 근데 과연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이게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모두 달성할 수 있는 것인가?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길지 않은 짧은 호흡으로 유지가 되는 게 맞는 건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올해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저는 메타버스 얘기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올해 안에 끝날 거다. 올해 내년이 되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급됐었던 키워드들을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이 키워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결국 기존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사물, everything이지만 그 사물에 센서가 부착된 센서로부터 그전에는 얻지 못했던 정보를 우리가 얻고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개념이 바로 사물인터넷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사물인터넷 안에서 사물이라는 것은 기존에 없었던 사물이 아니라 있었던 사물이고요. 그 있었던 사물에 센서가 부착돼서 없었던 정보가 생성된다는 개념이 바로 사물인터넷입니다. 즉 데이터의 관점에서 살펴봤을 때 사물인터넷이라는 것은 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의 저장과 관련된 키워드이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서버 안에 저장하던 이 데이터들을 여러 분산된 서버에 저장한다는 개념이 바로 클라우드죠. 다시 얘기해서 이 클라우드는 데이터의 저장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는 사실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죠. 머신러닝, 딥러닝 같은 분석 기술을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더 많이 모인 정보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G 같은 경우는 데이터 전송에 대한 키워드이고 그리고 ICBM은 이 모든 위에 4가지 키워드를 합친 거기 때문에 데이터의 생성과 분석, 저장, 전송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나왔던 인공지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의 활용과 관련된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 가까이 이루어져 왔던 우리의 정보통신 세계를 이끌어왔던 키워드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바로 데이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른바 우리는 지금 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지금의 데이터 시대를 빅데이터 시대라고 부르죠. 물론 처음에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빅데이터, 데이터의 양이 많아서 빅데이터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죠. 꼭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것만을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발생하는 속도, 그리고 다양성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는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데이터가 빅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한계점이겠죠. 우리나라는 빅하지 않다는 게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일 것 같습니다. 영토가 작고 국민의 수가 많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발생하는 데이터의 양도 많지 않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EU로 묶여있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태생적으로 어떤 한계를 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거대 플랫폼화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파이의 양은 키우지 않으면서 그 파이를 더 잘게 쪼개기보다는 하나의 혹은 소수의 기업들에게 더 큰 파이를 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해외 진출을 독려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파이의 크기 자체를 키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데이터 거래 활성화인데요. 이거는 파이를 키우지는 않고 그리고 더 큰 파이를 소수의 사업자에게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가 작은 파이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파이의 작은 파이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같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걸 활용했을 때 더 큰 데이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한 이 세 가지의 방법은 서로 익스클루시브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모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각각의 방법들은 한계점 혹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거대 플랫폼화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장 규제하고 있는 국가점의 폐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의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을 크게 가지면 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게 되고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을 때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독과점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부 사업자가 큰 시장 비중을 가져가는 것을 항상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예전의 독과점의 폐해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판매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독과점의 폐해이고 그걸 규제를 했었는데 사실은 거대 플랫폼, 특히 이 빅데이터 시대에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면 늘어난 데이터로부터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후생의 크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더 좋은 분석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양 자체가 가져오는 사회후생의 긍정적인 측면까지 같이 고려했을 때는 과연 이 거대 플랫폼을 규제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경작자분들 중에서도 산업조직론을 하시는 분들께서 더 좋은 해답을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시했던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거대 플랫폼화가 우선이 됐을 때 대규모의 사업자들이 해외 진출의 길을 같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거대 플랫폼화와 같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거래 활성화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슈는 프라이버시의 이슈가 있죠. 그래서 법제도의 도움 없이는 데이터 거래가 마음껏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정책적 논의라든지 학문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파일을 키우고 데이터 자체를 더 빅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병행해야 할 노력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고도함으로써 같은 데이터 크기를 가지고서도 다른 국가들보다 또 다른 기업보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석 기술의 고도화에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어떤 정보나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빅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정보로 바꾼 것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이건 역시 우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빅하지 않은 국가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보여드리고 지금 설명해드린 이 페이지가 거의 결론에 가깝고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제가 앞에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앞으로 발표드릴 내용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볼 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다양성이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라는 것은 빅화된 모든 것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학술적 논의들을 살펴봤을 때 데이터는 천원 자원인 원유처럼 그 자체만으로 가치를 가지는 자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즈니스랑 프로젝트의 목적, 데이터의 시의성,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에 따라서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성격의 자원입니다. 데이터 자체만으로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중요성은 매우 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논의하려고 하는 혹은 오늘 이 세미나 전체를 통해서 논의하려고 하는 데이터 거래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거래한다. 그리고 민간 기업들로 하여금 데이터를 공개하려고 하는 이런 정부의 시도에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서로 다르면서도 비슷한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규제적 관점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지능적 관점인 것 같은데요. 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데이터 공개에 대한 어떤 규제의 필요성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독점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적 관점은 그와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데이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공생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는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해야 된다는 어떤 규제적 관점과 달리, 지능적 관점은 이들이 사용생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데이터를 공개해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작은 기업들을 진흥시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사실 작년, 재작년에는 데이터 3법이라는 게 굉장히 한참 됐던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모든 법안들을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오늘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법안은 2021년 9월 10일 6개월도 되기 전에 발의가 되었고, 전재위원회 대표 발의했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글씨가 제가 너무 작아서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그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첫 번째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들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들이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1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령 같은 경우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최근에 그 논의의 흐름을 보았을 때 소위 넷플릭스법이라든지 다양한 사업법에서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자를 포함을 하기보다는 사용자 수라든지 시장 안에서의 페네트레이션 레이쇼를 고려해서 일부 사업자들만이 이 법의 규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아마 이 법안도 통과가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전기통신 사업자는 모든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기통신 사업자라기보다는 부가통신 사업자를 의미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들 중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2호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접근 대상 정보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접근 대상 정보의 범위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수집 또는 생성되는 모든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자들이 필요한 정보일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 중에서 당연히 내가 발생시킨, 이 사업자가 발생시키지 않은 데이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이 사업자가 발생시킨 데이터들 중에서 수요자들이 요청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게 이제 상호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여하고 있냐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 그리고 시장 경쟁 환경이나 혁신을 저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 이렇게 명백하다라고, 그러니까 시장 환경을 저해하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다고 내가 입증을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데이터 공개에 대한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적으로는 약간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법안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지 두 가지 방향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 독점에 대한 규제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대형 사업자들이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문제인지는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